뉴턴 역학의 기본을 얘기할 때는 일단 그 시공간이란 개념이 뉴턴 역학에서는 어떻게든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아, 이 보통 x, y, z 좌표하고 시간 좌표 t를 포함한 어떤 시공간이란 것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 입자라는 것들의 운동을 다루는 게 뉴턴 역학의 주 목적이고 또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공간이란 것은 그냥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입자들이 운동이 그 시공간에 어떤 영향도 결코 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뉴턴 역학의 그 암묵적인 어떤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론에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시공간이란 것이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의 존재 자체와 연관이 돼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이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좌표가 아니라 더 큰 틀에서 연관된 개념이다는 사실이 나중에는 밝혀졌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다룰 뉴턴의 고전역학에서는 아직 그런 개념이 이해가 안 됐고, 그죠?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따로 그리고 한번 정해진 상태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어떤 개념이다 라는 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 됩니다. 일단 물리학이란 게 측정의 학문이죠. 측정하는 양은 물리학에서는 그 시공간과 관계된 양을 먼저 측정을 합니다. 공간과 관계된 양은 길이, 거리 이런 것들이고 시간과 관계된 양은 물론 이제 시간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의하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게 그 프랑스 혁명 그 당시에 서서히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SI 단위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됐는데 SI가 이게 불어의 약자예요. 시스템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도량형 표준이죠. 어, 그래서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이 단위를 책정하려고 했고 그 전 세계 물론 서양 다른 나라들도 함께 참여를 하자라고 부탁을 했는데 영국하고 미국은 그 협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아직도 영국과 미국은 미터라는 그런 단위를 채용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좀 독특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그게 다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한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길이의 표준으로 정했던 게 뭐냐면은 플라티늄하고 이리듐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금속의 합금으로 이런 X자 모양의 막대기를 만들었어요. 왜 이런 희귀한 금속으로 만들었느냐면은 이 금속들은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해서 길이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휘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표준으로 정해놔도 한 1년쯤 혹은 10년쯤 뒤에 그 길이가 달라지거나 하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기를 똑같이 몇십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프랑스에 보관하고 하나는 영국으로 보내고 하나는 미국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길이의 표준을 세계적으로 전파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19세기 프랑스 혁명,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제정했던 그 길이의 단위고
이것이 20세기로 들어와서는 원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크립톤 동위 원소 중에 크립톤 86번, 86이란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의 합이 86이라는 거죠. 그 크립톤에서 나오는 어떤 전파가 있어요. 그 전파는 당연히 파장이 있죠. 그 파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파장이 몇 번 반복된 것이 1m라고 하자라는 식으로 길이의 단위를 새로 정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시간의 단위는 뭐냐? 이 세슘 133 원자라는 게 또 있어요. 세슘의 동위 원소 중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133개인 그런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의 성질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의 스핀과 그 주변을 도는 전자의 스핀이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일 때 이런 거를 양자역학을 배우면 싱글릿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표현을 배울 텐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의 이 원자의 에너지와 이렇게 두 개의 스핀이 방향이 같을 때의 원자의 에너지의 차이 그거를 시간의 표준으로 삼았어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의 차이를 시간의 차이로 혹은 시간의 단위로 바꿀 수 있느냐? 이 양자 물리를 배우면은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이 발사된다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그 빛이 진동하는 주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진동수, F는 진동수예요. 그리고 그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너지 차이가 플랑크 상수 나누기 진동 시간이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정확히 측정하면은 이 시간을 진동 주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1초를 뭐라고 정했냐면 요 진동 시간 이걸 뭐 영어로는 period라고 하는데 진동 주기를 몇 번 반복한 거냐? 100만, 1000만, 1억, 90, 1억, 9263만 1770번 반복한 것이 1초다 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원자 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의 단위를 정의를 한 거죠. 그럼 질량의 단위는 뭐냐? 질량의 단위는 어떤 원자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은 도대체 이 질량이란 것이 무언가? 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질량이 뭐냐? 그래서 물리학에서 가장 심오한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이 질량이 뭐냐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의 모든 입자에는 질량이 있죠. 그래서 이 입자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본적인 양이 질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입자라는 건 뭐냐? 이렇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심오한 질문들이 이 질량이라는 개념하고 다 같이 묶여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뭐 거기 그런 심오한 질문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쨌거나 뭐 질량이란 것도 어떤 단위가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1kg에 해당하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여러 개 복제해서 여러 군데 보관하고 그 보관된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질량을 재고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간은 3차원이죠. 왜 3차원인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는 공간의 축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공간의 전부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CM이란 건 클래시컬 메카닉스, 고전역학의 약자인데, 고전역학이란 거는 이 3차원이라는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공간 안에서 질량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가 이 시간에 따라서 이 공간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하는 과학이에요. 자, 근데 이 시간과 공간에는 재는 단위가 있다 그랬죠? 공간을 재는 단위는 길이고 시간을 재는 단위는 뭐 그냥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질량을 재는 단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약자로 L, length, T, time, M, mass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모든 물리적인 양은 이 시간이라는 단위하고 길이라는 단위하고 질량이라는 단위 어떤 적절한 조합으로 표현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물리적인 양이 있으면은 그 물리적인 양이 갖는 물리적인 단위는 L 길이의 알파승 곱하기 T 시간의 베타승 곱하기 질량 M의 감마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합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물리적인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이 딱 3가지 양인데 LTM이란 게 이 3가지 양의 조합으로 모든 물리적인 양의 차원을 표시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이거든요. 사실 뉴턴 역학의 대단한 점은 단순히 F는 ma라는 방정식을 최초로 적고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중력 법칙을 발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요 아주 기본적인 3가지 개념 길이, 시간, 그리고 질량 요 3가지 개념만 갖고 우주를 지배하는 방정식을 적을 수 있다라는 그 철학적인 깨달음 그 깨달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깨달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F는 ma라는 식도 나오고 뭐 중력 방정식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뉴턴 이전에는 아무도 이렇게 딱 길이, 시간, 질량 이런 개념만 갖고 우주 현상을 다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감히 못했거든요. 그래서 뉴턴이 그런 위대한 깨달음을 얻음과 동시에 그 3가지 양을 바탕으로 해서 방정식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를 보여줬다는 점에 정말 뉴턴 역학의 위대함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L과 T와 M의 적절한 조합으로 모든 물리량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고전 역학에서만 성립하는 진리가 아니라 나중에 배울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진리예요. 왜 길이, 시간, 질량 이외의 다른 단위가 필요 없느냐 하는 것도 참 심오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3가지 단위가 지배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물리학이에요. 자, 이렇게 3가지 단위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 차원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일단 속도라는 양은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따라서 속도라는 양의 차원은 길이라는 차원 나누기 시간이라는 차원이 돼요. 간단히 쓰면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눈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물리적인 차원은 길이 곱하기 시간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F는 ma니까 F라는 힘의 물리적인 차원은 가속도 차원에다가 질량 차원 하나 곱해주면 얻어지겠죠. 그래서 mlt-2승이 돼요. 그리고 물리학 방정식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물리적인 차원을 갖는 양은 결코 방정식의 좌우변에 같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수학적인 등식하고 물리적인 등식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수학에 등장하는 양들은 어차피 그런 차원이 없는 양들이에요. 근데 물리적인 방정식에 등장하는 양들은 반드시 차원이 있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리적인 차원이 다른 양들끼리는 결코 한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코 같은 방정식의 좌우변에 혹은 우변에 서로 다른 항으로 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은 뭐 물리학자들이 무슨 계산을 할 때 자기 계산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좋은 그리고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쓴 식에 등장하는 모든 항들이 과연 똑같은 물리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하지 못하면은 그 식은 당연히 틀린 식이 됩니다. 자, 이 차원 분석의 어떤 위력 그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 이게 뭐죠? 추죠. 추는 왔다 갔다 운동을 합니다. 진동 운동을 해요. 그리고 주기적인 운동을 하죠. 그래서 한번 한쪽 끝에서 다른 쪽으로 갔다가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타우라고 썼는데 타우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자의 운동을 뉴턴 방정식을 써서 다 풀었다고 하면은 이 타우 값이 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타우에 대한 방정식을 혹은 공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뉴턴 방정식을 굳이 안 풀어도 타우가 어떤 꼴일 거다라는 거를 거의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차원 분석의 힘만 빌려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등장하는 변수가 뭔가를 따져보면 돼요. 어떤 줄에 이런 추가 매달려 있죠. 그 추는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 줄에는 질량이 없습니다. 줄은 어떤 길이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중력이죠. 중력 가속도 g가 있어요. 그러면은 mlg라는 요 세 개의 양이 이 운동을 완벽하게 결정하는 유일한 세 가지 상수예요. 따라서 이 주기라는 타우라는 숫자는 mlg의 어떤 조합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차원 분석을 하면은 m은 당연히 질량이라는 차원을 갖고 있고 g는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차원을 갖고 있어요. 가속도의 차원은 길이 곱하기 시간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줄의 길이는 당연히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죠. 그럼 요 세 가지 차원을 갖고 있는 양을 잘 조합해서 시간의 차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따져보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L을 G로 나누고 L을 G로 나누면 T 자승의 차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취해요. 그러면 T라는 물리적인 차원이 나오죠. 따라서 그 주기가 뭐냐라는 문제를 풀어보면은 결국 L 나누기 G의 루트라는 이런 표현에 비례하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의 다른 답은 애초에 물리적인 차원 자체가 틀리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질량이란 양이 등장을 하지 않죠? 질량이란 양은 굳이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아도 차원 분석적인 의미에서
도저히 등장할 수 없다라는 게 자명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길이의 추에 여기다가 1kg짜리 추를 매달았건 10kg짜리 추를 매달았건 진동하는 주기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무거운 거 달면은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처음 분석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그게 처음 분석의 놀라운 힘이에요.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그 고전역학을 공부할 준비를 하는 걸로 들어갑시다. 고전역학에 등장하는 또 일반적으로 물리학에 등장하는 양에는 스칼라라는 것들이 있고 벡터라는 것들이 있어요. 스칼라는 평범한 실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어떤 물체의 질량이 1.057458 kg이었다. 그때 그 등장하는 1. 뭐뭐뭐 하는 그 숫자가 바로 스칼라예요. 근데 1kg짜리 사과랑 2kg짜리 사과 두 개를 더하면은 그 사과 두 개의 총 질량은 3kg이 되겠죠. 1 더하기 2는 3 이라는 덧셈 법칙이 질량 더하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칙 연산이 이 물리적인 스칼라를 더하거나 빼는 연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사과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누가 뺏어갔다. 그럼 남은 사과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빼기를 하면은 얻어질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스칼라입니다. 질량이 대표적인 스칼라에 해당하는 물리량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물체의 길이, 그것도 대표적인, 또 다른 대표적인 스칼라에 해당하는 물리량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벡터라는 양들이 있어요. 벡터에 해당하는 물리량은 위치는 보통 좌표라고도 하죠. 어떤 물체의 위치 혹은 좌표를 표시하려면은 그것에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다 필요하다는 것들 상식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좌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양이 속도, 그 속도가 또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양이 가속도, 그런 것들인데, 이러한 양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성분 3개를 묶어서 하나의 양을 만들어줘요. 왜 성분이 3개밖에 없느냐? 우리가 사는 공간이 3차원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 3개가 모여서 표현되는 양을 벡터라고 해요. 그 2개의 벡터를 더하는 방법은 2개의 스칼라를 더하는 방법하고는 약간 다른데, 물론 비슷한 면도 있어요. 벡터는 어떻게 더하느냐? 각 성분끼리 더하면 돼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의 X 성분을 더하고 Y 성분을 더하고 Z 성분을 더해서 나온 숫자 3개를 묶어서 나온 벡터, 그것이 A 벡터와 B 벡터를 합한 합 벡터의 정의가 됩니다. 이거를 기하학적으로도 그릴 수가 있는데, A 벡터를 하나의 화살표로 그리고 B 벡터를 또 하나의 화살표로 그리면은 A 벡터의 머리에서 B 벡터의 꼬리를 출발시켜서 도달하는 지점이 바로 A 더하기 B 벡터가 도달하는 지점이에요. 이것이 두 벡터를 더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벡터의 의미, 그리고 뉴턴 역학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